그 이제 사무실에 취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이렇게 그 직접 대면 취재했던 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제도가 이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그걸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론인들에게. 그러니까 방문 취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유일하게 안 바꾼 게 이제 취재 시스템.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취재 시스템 그대로.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그 이전에는 비서동에 들어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석 보좌관들과의 일정한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 제도라고 해서 수석 보좌관들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대통령도 자주 이제 기자실에 나오셔가지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 직접 기자 간담회를 하거나 회견을 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의 그런 그 궁금한 사항을 답변했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을 비서동에 들어와서 취재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바꾼 게 취재 시스템. 근데 저건 어땠어요? 실제로 그 이제 노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잘 모르니까 그 노 대통령 경우에 관저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 핵심적인 사람들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자주 했어요? 아주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집무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리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경호상의 이유, 안전,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뭐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저라는 공간을 청와대 안에 두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기 전에 일일 상황 점검 회의를 이제 각 수석이 전부가 아니고요. 해당 수석,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관급 이제 몇 명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보도나 그런 내용을 놓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론 그 저희가 그 이지원을 통해서 다 보고는 하지만 직접 보고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 후에 이제 또는 뭐 식사를 하면서도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김선일 씨 비살 사건 때 청와대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최근에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공개한 그 당시 대통령 일정표를 보니까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세월호 7시간은 뭐 자기들이 만들어냈든 뭐 어쨌든 간에 보고는 했는데 서면 보고밖에 없었고 박근혜의 지시사항도 없었다가 이게 핵심이고 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선일 씨 관련해가지고 다 얼굴 보면서 뭔가를 처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번 회고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대변인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이제 그 일정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고 춘추관장은 기자들을 주로 이제 그 담당하는 파티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직접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걸 잘 아는 분이 어찌 보면 이제 윤태영, 뭐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표에 보면은 당일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9시 전에 모든 공식 일정은 마치셔요. 왜냐하면 9시 뉴스를 보시기 위해서거든요. 저녁 뉴스를 항시 보는데 그때 아마 김선일 사건이 그때 이제 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뉴스를 보다가 내가 그럼 외교부에 가야겠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외교부에는 출입 기자들이 있고 굉장히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청와대 기자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관의 연락은 출발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5분 안에 외교부 청사에 관저에서 외교부 청사까지 5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세월호 이제 3시경에 이제 중대본에 방문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이 도착한 게 5시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15분이라는 그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거든. 배가 완전 침몰했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굳이 민방위복까지 바꿔 입어가면서 머리를 다시 헝클어뜨려서 이제 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당에서 5시에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중대본에 가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오는 시간이 5시 15분이어서 이제 6시에 맞춰서 저희도 가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이 김선일 사건을
최초로 접했던 시간대가 새벽이었고, 예,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수됐다라고 접했던 시간도 새벽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왜 그 시간에 우리도 관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있었다 해서 주무시는 시간 새벽 시간이었고 뭐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촌스럽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공개한 보고서에 보면은 누가 배석했고 그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7시간은 그게 없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윤전추는 TV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영선은 TV가 있었고 10시에 TV를 받고 안봉모 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관저의 업무라는 것만 놓고 쪼개가지고 그걸 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김선일 사건의 경우는 그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 출근을 하기 이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문제가 받으셨고요. 발생하니까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면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이것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공식 업무로 이어져서 쭉 이제 간 것이고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냥 관저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어디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몸이 불편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 그러니까 일정이 없었고 본인이 이제 1월 1일 날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 음. 4년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거기는 늘 컨디션이 안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외국 관저에 나갈 있었던 때를 거.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을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활동할 때 보면 제가 운영위를 하면 이제 회의했던 내용을 좀 달라고 하면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해가지고 쫙 각 수석실별로 해서 이제 근무자들이 이제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군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대외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노출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기자들한테 저희는 제공을 했죠. 그 안 주면 난리가 났을 때니까 왜 우리가 직접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서동에 들어가서 취재도 못하는데 적어도 전화 통화는 하면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대외주의로 표시되어 있는 청와대 조직도를 이제 기자들한테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조직도를 달라고 했더니 조직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 이름 다 땡땡땡 꽁꽁꽁. 그다음에 전화번호 꽁꽁꽁.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것이 대외주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도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하냐. 서로 내선 번호를 알아야지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고 카피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불만 표시 안 하더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치되어 있는, 저는 청와대 기자들이 제가 알던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시절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와서 취재했던 기자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라는 거에 정말 사실 그 비애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개인에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때까지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뭐 각종 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기자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묻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궁금한 거 국민들이 국민을 궁금해하는 건 묻는 사람인데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갑자기 기자들 불러서 쭉 얘기했을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옮기고 단 한 사람도 사실 제대로 질문 안 했다는 것이 그 대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참 그 대목은 그 현장에서의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저에서 하지 못하게 집무실이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 공간에 기자들이 못 들어간 것 같죠. 집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춘제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날 특종은 유일한 특종은요. 상춘제를 처음 사용했다. 지금까지 예. 한 4년 동안. 네, 그게 특종이에요. 청와대 출입기자 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영상도 찍을 수 없고 녹음도 할 수 없고 그 노트북도 쓸 수 없는, 그거는 법정에서 이제 아주 판사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어느 판사는 노트북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다다다닥 나던 것 때문에. 그 어떤 판사는 이게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받아 쓰기. 그러니까 그냥 그 수첩에다 받아 적으면 또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허용하는 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기자들이 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의 간담회, 그것도 이제 뭐 비서실장하고 점심 먹기로 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나타나서 깜짝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허용했다? 간사가 허용했다? 그다음에 기자단이 일동 다 반영했다. 그다음에 첫 번째 1차 간담회 때 녹화 방송했잖아요. 그걸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사실은 제가 춘추관장 출신으로서 기자들과 비교적 이제 뭐 친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논쟁도 하고 지금도 많이 만나지만 예.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와중에 이 지금 박 씨가 무슨 끝장 토론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 멘탈마저 다 날아갔죠. 이거 끝장 토론 하는 게 좋겠어요. 끝장 토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간 남아있는 박사모 이런 개 머저리 같은 것들 다 그냥 좀 뭔가 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유 박근혜 끝장 토론 기대돼 찍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7시간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 모습이 없다는 거죠. 부존한 상태죠. 그다음에 5시 15분에 나타난 거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그 상황 수습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과연 필요하냐. 저는 뭐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탄핵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V를 뭐 10시에 봤다, 12시에 봤다. 이제 이것도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고 어떤 사람은 12시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입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해경 청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총동원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그 지시를 내리게 한 사람도 정말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해경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경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배가 넘어갈 때 구조를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를 하지 않아요. 해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소방대원이 들어가거나 경찰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UDT 뭐 이런 총동원해서 군을 총동원해서 이제 투입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해경청장한테 지시를 했다? 이 지시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뭐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룬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전체 큰 얼개를 보면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은 박근혜 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시간대별로 맞추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생기는 거고요. 야권의 이제 기본적인 의심은 시술 받고 프로포폴 같은 약품 맞고 사실상 자고 있는 상태 아니었냐 이런 거고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김장수나 윤전추나 이영선의 말들은 깨어 있었다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싸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열받는 게 정말 너무나도 잘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일배 수준이에요 지금. 응대 자체가 일배 수준. 물론 일배 뒷배도 지금 청와대에서 봐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돼요. 일배는요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의 배우예요. 저희가 그 일베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을 국정원이 국정원 공간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그렇죠. 죽도 주고 시계도 주고 절대 시계 주고 그래서 자랑해서 그 갔던 걸 자랑해서 일베 사이트에 올리고 버스 타는 장면 찍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베 저장소의 배우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보고 그 국정원의 또 배우 중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관리하는 잡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뭐 밝혀내고 싸우다가 결국 국정원한테 많이 당했는데 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헌법재판소 대응을 저렇게 하는 게 그나마 이제 국정원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정부 국가 대통령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 직속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정보도 수집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어요. 국정원이.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 그다음 직속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조차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제가 보는 최근에 이런 대응하는 논리를 보면서 김현 의원님의 국정원에 지키신 분이라 한이 많으시고요. 저런 면에서 우리랑 결이 같아요. 우리도 늘상 일베는 국정원의 사실상 실소유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필요했고요.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행변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요. 국정원이 관여돼 있어. 왜냐면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 또 그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승전 국정원이에요. 그리고 김기춘이 대공 정보국장 출신이잖아요. 70년대 후반에. 그리고 김기춘이 집을 507-5번지 집을 소유하게 된 게 77년도예요. 그때 국정원 국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당의 모 인사의 집이 그 평창동인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안기부에 그렇죠. 직원한테 네. 주고 그 수원으로 옮기잖아요. 거기에 칼기폭파범 김현희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 집이 예, 안 갑니다. 안 가. 그러면 저 의원님, 그러면 우리가 국정원 특집을 한번 하시죠. 조만간. 네, 이거 좋습니다. 중요해요. 대선 네, 전국에서. 네. 박근혜 관저 정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혼자 밥 먹는데 무슨 정치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네. 소통하고 공감 나누는 건데 혼밥적이 무슨 정치입니까? 혼밥적. 이분이 진짜 드라마나 네. 그 연예인들은 좋아하는 게 맞아요. 힐링 캠프 찍을 때 그때 이제 작가들이 아, 질문할 그 얘기 거 들으셨어요? 네, 20개 질문과 답변 항목이 있는데 음.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쪽에 지난번 대선 때 얘기예요. 예, 알죠. 예. 그 저희 쪽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주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3개 맞췄다면서요 그때? 3개 틀렸다 그랬죠. 아, 3개 네, 틀렸나? 그러니까 많이 안 틀렸네.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거죠. 공부를 사실은 답변을 해야 그걸 되니까. 박근혜 씨가 다 맞췄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연예인 관련된 것들이에요?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이돌 저도 뭐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아이돌 뭐 저 연예인 드라마 이런 건데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 맞추기인데 박근혜가 다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아마 문 후보 쪽에서 아마 SBS였죠. 네, SBS. 야 너네 어떻게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유출시킬 수 있냐 치사하게. 우리도 줘라. 그러니까 SBS에서 이게 정말 아니다. 우리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우린 정말 억울하다.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갔던 문 후보 쪽 스태프들이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뭔 수로 정치인이 그걸 다 맞추냐. 그리고서 너네들이 분명히 뒤로 흘렸지. 빼준 거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 전체 이걸 보고 나서 아 그거 자기 실력으로 맞췄네니까 박근혜 씨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극한 자기 한류- 실력이 있어. 한류 그럼요. 매니아였습니다. 창조 경제 그래서 음. 이제 예. 그것만큼은 자기 실력으로 다 맞췄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3S 음.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게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이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하고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빠진 것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해요. 응징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이제 반추하는 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경재 씨와의 인터뷰를 보면 알잖아요. 신의를 저버린 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리고 아버지의 5.16 혁명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뭐 약간 정치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드라마 보고 연예인에 대한 그 기억과 이걸 기록한 수첩에다 메모해서 꼭 외웠을 것 같은데 그 3S 정책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한 거 아니냐, 정권이 한 게 네. 아니냐. 킬링 캠프가 아마 바쁜 벌꿀 이야기 나왔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이런 분들은 팬클럽 회장 이런 거 시켜주면 잘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직에 올라가셔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관저 정치 말도 안 된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치인들의 말,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말 자체가 정책 공약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3대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재명 시장의 획기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던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소득 이 아젠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재명 시장도 그렇지만 뭐 심지어 김부겸 후보나 박원순 시장도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다뤄올 때 이 아젠다가 대선에 어쩌면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희망사항에 가까웠었는데 실제로 이번 대선의 아젠다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베스트셀러로 1년에 한 몇 번씩 자주 오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2020 무슨 예측, 뭐 2030 무슨 예측. 그게 뭐냐면 UN 미래 포럼 이래 가지고 네, 네. 비전 보고서. 그 네. 박영숙 씨라는 분이 그 제롬 글렌인가 하는 그 분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미래 예측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처음에 저는 뭐 이게 뭔가 어떻게 이거를 저 1년에 몇 번씩 이런 책을 내지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많고 자주 나오는데 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책 저자들 인터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박영수 씨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실제로 그분이 이 영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고 남편이 미국 분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급의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이고 아주 흥미롭게도 지난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그 관심이 있어 이재명 시장 얘기하는데 문재인 후보 아니 그 인터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다가 그 책을 그게 한 1년 전인데 내용 중에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OECD 국가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몇 퍼센트의 나라들, 2030년까지는 몇 퍼센트의 나라들 이렇게 하면서 2040년 내지 2050년도에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그게 한 1년 이상 전의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당히 전통적으로 보면 우파적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했었는데 그게 어떤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뭘 좀 한다는 세계적인 이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주제여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급속히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젠다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 주제인데 역시 이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밥을 한번 깔아볼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주장하는지를 듣고 나니까 수긍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줄고 있고 좀 일부에서는 뭐 네. 5년 안에 전 네. 세계에서 500만 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줄고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나라에 세금 좀 더 내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과 또 이런 측면도 있죠. 제가 방송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인터뷰할 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데 정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접세를 무지하게 내고 살아요. VAT 별도 이런 것들이죠. 세금을 내고 사는데 나라는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국가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보 정당 분들을 모셨다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어버이연합유의 어르신들이야 그냥 공짜로 돈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세금 내는 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할 거면 기본소득으로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도 된다.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기가 한국 경제 규모나 이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툭 던져놓는 이 아젠다 물론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같은 걸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 청년배당을 했거든요. 그게 확대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는 건데 지금 이재명 시장의 공약으로 보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유아배당, 아동배당, 청소년배당, 청년배당, 노인배당 사실 중년층 정도만 빼면 근데 그 부분에서는 농어민 배당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도심권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공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촛불 전국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태라 그러면 이거는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이미 저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네. 가정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 이걸 할 거라고 봐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니까 기본소득 어젠다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 소위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복지 인식이 이제 노동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어떤 제공돼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말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국민들에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관점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 내지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이렇게 아하.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소위 이명박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해봤다 이거잖아요. 성남에서 해봤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나는 예산 줄여서 만들고 하나는 법인세 걷어서 만들게. 증세, 부자 증세에서 만들게. 이 얘기를 그냥 딱 지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해보니까 이거 상품권으로 줘서 자기 사는 동네에서 돌려서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지역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아마 그
전자 재원 만드는 거는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텐데 후자에 이것을 주는 방식에 관한 거는 나름대로는 이재명 브랜드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돈의 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해보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확고한 그게 있어요. 경제가 지금 더 이상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면 내수는 확실히 살아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ILO 등에서 제기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포용 성장론 이런 것은 또는 내수 진작론 이런 건 이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재명은 자기의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8만 원이네요. 한 달에. 네. 어떠세요? 근데 김원 의원님은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상의 언급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책임 있게 이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많은 공격의 소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 지난 18대 대선 때도 지키지 못할 공약 하지 말자 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노인연금 노인연금. 문제가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17만 원인가요? 20만 원 전 대상을 준다고 그때 박근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표 공약이 17만 원인가였대요. 예, 그리고 그걸 보고 박근혜가 따라해서 20만 20만 원 원, 네, 올렸다고. 3만 원 더 예. 올려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누리 예산도 네. 그렇고 뭐 일단 지르고 보자, 대고 보자 이제 이런 건데 문 대표의 성향이나 뭐 이런 그 태도나 이렇게 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지는 못하죠. 조심스럽다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전반적 체계 이제 그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정책 공약과 예산 소요 이것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한 거 아니냐. 이제 공정, 정의, 평등 이거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 국민의 2,800만 명에게 한 달에 8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필요한 세대와 직업군 이것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요 국가에서 온갖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던가 사내유보금을 써서 아니면은 세금을 법인세 같은 걸 획기적으로 더 내든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풀지 않으면은 실제로 국민들 좀 아사 상태에 가게 돼 있을 정도고요.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시리즈로 다뤄본 적이 있었고 각종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태어난 0세부터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3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사실상 현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120만 원이 일단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주부 같은 분들은 다니던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육아에 더 전념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남편이 실직을 해도 당장 생계 걱정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수층 또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특히나 이제 출산 문제 같은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출산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돈 없어서 케어를 못해서 못 낳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육아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 수당이라도 좀 지급을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분유값이라도 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출산율이 저조한 게 이제 여러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력 단절이죠. 여성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평등한데 남녀가 평등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도 벌지만 자기의 성취감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육아에 공동 부담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가 퇴근 후에 늘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뭐 술 문화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 문제 특히 이제 이 뭐 재원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여성들이 그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 정치인의 지금 특화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나만 네. 저는 끝날 때 보태서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 제한의 취지 개인에게 세대가 아닌 개인에게 그가 얼마나 일하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권리로서 준다 하는 어떤 완전한 기본소득은 이미 이재명 시장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즉 실제 논쟁에 들어가면 그러한 기본소득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할래? 언제부터 할래? 몇 년에 걸쳐서 할래? 라는 곳에 들어가면 상당히 논의는
수렴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네. 봅니다. 실제 논의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는 평등권이죠. 이런 네. 기본소득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소위 보편복지론과 선별복지론의 논쟁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대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상에 입각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무기를 제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나름대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걸 제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보고 있어요.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큰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꿈이라는 걸 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푸나무님 말씀처럼 뭐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구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제가 일반적인 선택적인 어떤 복지 혜택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선택이라 하면은 항상 기준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도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려면은 이런 선택적 기준 자체가 없이 인간은 다 제각각의 사정을 가지고 살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이쁘건 밉건 그런 것조차도 모두 다 평등하게 하려면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한계가 뭐냐면은 안 될 거야.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이 아젠다는 그런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정치권들이 논의하게 되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예상했던 부분이요. 야권이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정말 못한 망해가는 보수 여당이 충격적인 요법으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정책으로요. 했을 네.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아젠다가 정치권이 확산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일단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 개인을 보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좀 봐요. 지난주에 나왔던 문재인 대표의 권력기관 3대 적폐 개혁과제. 그 개혁과제는 사실상 누구나 던질 수는 있어요. 야권 주자라면. 근데 이지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마 문재인 대표가 쉽게 걸지 못할 거라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던져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분 다 그런 식의 어떤 공정한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요거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다. 애통사로 딱 한수 걸었다. 뒀다. 이런 네, 느낌.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과 함께 하니까요. 방송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요. 콘텐츠가 풍부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빡친 여자. 왜 이러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해하셔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두 개 때문에 그 박근혜가 쓸데없이 그 뭐 끝장 토론한다는 거랑 반기문 온 것 때문에 지금 네.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멘탈이.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